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살다 어이없는 일을 겪어 결혼하고 1년도 되지 않아 이혼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이혼이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제가 이혼을 한 사실이 전혀 창피하거나 부끄럽지 않아요. 하지만 보통 결혼하고 금방 이혼했다고 하면 무슨 이유일까 지나치게 궁금해하시고 또 선입견을 갖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물어보지 않으면 일부러 말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딸이 시집을 가자마자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한 지 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저희 부모님은 주변 분들께 제 이혼 사실을 얘기하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 기분과 달리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부모님의 입장과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겪었던 이상한 시선을 가급적이면 부모님은 모르고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가끔은 한 번씩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 혼자서 감정이 터질 때가 있더군요. 사람이 너무 참으면 그렇게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혼 후 알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이 남들 시선 생각하시는 것도 머리로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 부모님도 체면이 있으니 그 부분은 내가 이해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 진짜 마음은 내 선택을 온전히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 서운했어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엄마 생신이라서 본가에 갔다가 제가 이혼한 줄 모르는 분과 마주쳐 이야기를 하는 중 혹시라도 제가 이혼했다고 할까 전전긍긍하시는 부모님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 기분이란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모를 거예요. 속이 어찌나 답답한지. 대나무 숲이라도 있으면 찾아가 저 이혼했어요 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그러다 이곳 사연살롱을 알게 되어 답답한 속을 털어내고자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어요. 여기 사연들을 듣다 보면 신기하게도 제가 겪은 일 또한 그렇게 큰 일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러는 것 보면 세상에는 진짜 이상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제 사연도 함께 들어주시고 이혼 잘했다, 이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다 이런 보약 같은 조언 많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시간을 되돌려도 똑같은 선택을 할 만큼 제 이혼을 잘한 일이라고 자부해요. 모든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과 잘 맞을 수는 없겠지만 왜 이 사람과는 절대 엮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을 하필이면 제 시어머니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 전부터 왜 멀쩡한 아줌마들이 시어머니가 되면 왜 며느리를 자기 입맛대로 쥐락펴락 하고 싶어 할까 그런 의문들을 갖고 있었는데 설마 저도 예외 없이 그런 시어머니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이게 말로만 듣던 고부 갈등을 제가 실제로 겪어보니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어요. 거기에 남편이라는 사람은 왜 결혼하고 갑자기 철이 들어 효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건지 결혼하자마자 짜증나는 일만 있었는데 어떻게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야 할까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저도 저희 부모님도 에이 그렇다고 그런 일로 이혼까지 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혼 생각은 없었는데 이게 정도가 점점 심해지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혼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시어머니 하나도 짜증나고 신경 쓸 일이 많은데 늘 함께 있는 남편까지 효자가 되었으니 저는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나? 다들 이러고 사나? 이런 의문만 생기면서 행복하지 않았는데요. 요즘 시대의 결혼은 의무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 남자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 게 결혼인데 저는 의무만 있는 결혼 생활을 강요받는 기분으로 남편과 살았어요. 그럼 남편은 또 잘난 듯 다들 그렇게 살아. 며느리가 며느리 노릇하는 게 뭐가 이상해? 며느리는 시댁을 잘 챙겨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지. 라고 잘도 나불거리며 떠들었는데 그럴 때면 그 주둥이를 한 대 쳐주고 싶은 충동을 겨우 참느라 애를 먹을 정도였어요. 사실 저 남자가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도 그럴 게 저랑 연애할 때
남편은 천안에 있는 자기 본가를 가는 걸 너무 귀찮아했고 집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10번 걸려야만 한 번 받을까 말까 할 정도로 싫어했는데 오죽하면 제가 전화 좀 받지? 하도 안 받아서 걱정하시겠다 라고 할 정도로 남편은 자기 가족한테 소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혼자 짝사랑하듯 남편을 걱정하고 그리워했다고 했는데 그 불똥이 저한테 튈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또 아무리 연휴가 긴 명절이라도 결혼 전 남편은 자기가 장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룻밤을 자고 오는 꼴을 본 적이 없었는데 결혼 후에는 자기 집에 저 몰래 꿀단지를 묻어놨는지 그렇게 자기 집에 가고 싶어 안달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가기만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 남자는 자기가 장가를 가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과시하고 싶은 건지 늘 자기 집에 갈 때면 바리바리 과일이며 고기 같은 걸 양손에 무겁게 들고 가려 했는데 그 돈도 만만치가 않았죠. 어쩌다 한 번 가는 거면 그 돈을 아까워하지도 않을 텐데 못해도 2주에 한 번씩 시댁을 가면서 늘 명절처럼 선물을 챙기니 생활비가 구멍이 나는 게 당연했어요. 거기에 치사하지만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자기 집은 그렇게 챙기면서 저희 친정은 또 그렇게까지는 챙기고 싶지 않아 했는데 저희 친정은 옆에 언니와 형부가 살고 있어서 처형이 알아서 챙겨주지 않겠냐고 자기는 쏙 빠지려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 역시 시댁에 갈 때면 돈도 아깝고 기분도 좋지 않았는데 원래 제가 잘 참는 성격은 아니라서 두세 번 하고 폭발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그때까진 돈을 각자 관리하지 않고 합쳐서 관리했거든요. 그래서 왜 돈을 시댁에는 펑펑 쓰고 우리 집에는 인색하냐 제가 불만을 터뜨렸는데 남편이 희죽거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야 내가 자기보다 월급이 많잖아. 자기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저는 그때 하마터면 들고 있던 TV 리모컨을 그대로 남편한테 던질 뻔했죠. 물론 남편이 저보다 연봉이 많은 건 사실이었는데 저렇게 자기가 더 많이 벌어 자기 집에 선물하는 거라고 하니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자존심도 상했고요. 그래서 저는 홧김에 그럼 앞으로 돈 관리는 각자 하고 똑같이 생활비 공동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해결하자고 말했는데 남편은 저더러 후회하지 않겠냐고 상황의 심각성도 모른 채 깐족거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기 싫어. 나는 괜찮은데 자기 말이 맞다면 그렇게 하는 편이 공평하잖아? 그럼 각자 집에 선물이나 용돈 들었다고 해도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고 안 그래? 진작부터 이렇게 할 걸 그랬네 라고 했는데요. 남편은 말 바꾸지 말라고 끝까지 제 속을 긁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저희 부부는 그달부터 각자 돈은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로 똑같이 100만 원씩 내놓고 살게 되었는데 시작은 홧김이었지만 막상 해보니 부부 사이에 돈 때문에 빈정상할 일도 없고 단점보다 장점이 많았어요. 남편은 자기가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제가 괜히 괜찮은 척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긴 했지만 저는 진심으로 오히려 이렇게 돈 관리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남편이 씀씀이가 커서 결혼 직후에 스트레스가 많았거든요. 제가 돈 관리를 하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쓸 필요 없는 사치인데 남편은 자기가 번 돈인데 자기가 사고 싶은 것도 못 사냐고 애처럼 떼를 쓰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돈 벌어서 그 돈 쓰고 싶다는데 끝까지 못 사게 하는 것도 웃긴 것 같아 매번 저는 남편의 과소비를 눈감아야 했고 돈 관리를 각자 하면서부터는 그런 잔소리를 하지 않아서 속은 편하더라고요. 그에 반면 저는 남편보다 연봉이 1,000만 원 정도 적었지만 정말 필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지출은 전부 막았는데 일단 저는 밖에서 커피를 사 먹지 않아요. 게다가 여자들이 좋아하는 디저트 같은 음식도 밀가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먹지 않는데 오히려 그런 빵이며 케이크 같은 건 남편이 더 좋아해서 냉장고에서 늘 있었어요. 솔직히 돈 관리를 따로하니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써도 괜찮을까? 가끔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남편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내가 그만큼 더 벌면 되지. 이런 거 줄였다고 떼부자 되는 거 아니거든.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남편이 능력은 있는 사람이라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 생각으로 큰 간섭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각자 돈벌이를 하면서부터 남편은 시어머니에게도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시어머니가 아주 입이 찢어져라 좋아라 했었죠. 그러면서 너 설마 네 처가한테도 돈 주냐? 이런 걸 굳이 물어보시는 시어머니셨는데 그땐 제가 나서서 어머니, 저희 돈 관리 각자 하고 있어서 저희 집 부모님 용돈은 제가 알아서 드리고 있어요. 라고 해버렸네요. 자기 아들 돈이 처가에 흘러들어갈까 확인하는 의도를 제가 모르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헛기침을 한번 억지로 하시더니 그래도 네 돈 내 돈 하지 말고 아낄 수 있는 돈은 아껴라. 네 친정 부모님은 가게도 하시는데 당신 돈벌이는 알아서 하시잖아. 내 말 오해는 하지 말고 내 말은 나중에 부모님이 진짜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도우라는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제가 표정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돈 벌어다 주는 시아버님 있는데도 50만 원씩이나 매달 받으면서 우리 부모님은 돈벌이 하시니 안 줘도 된다는 말이 너무 웃기잖아요. 물론 저는 남편처럼 50만 원이 아니라 결혼 전부터 20만 원 드리고 있었는데 그 돈을 그냥 드리고 있는 거였죠. 그리고 남편은 내내 돈을 드리고 있지 않다가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용돈을 붙여드리니 자기도 하겠다는 거 갑자기 시작한 건데 시어머니는 아들이 장가를 가서 철이 들었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셨어요. 뭐 그렇게 해서 남편도 시어머니도 기쁘다면 제가 간섭할 일은 아니라 생각해 말았는데 문제는 시댁에 가는 횟수였어요. 돈이야 그렇게 정리가 되었지만 저는 남편을 따라서 계속 시댁에 가야 했으니 힘들더라고요. 남편이야 자기 집 가는 거니까 아무 생각이 없겠지만 며느리가 뭐 시댁을 그렇게 마음 편히 다니나요. 평일에는 돈 번다고 직장 생활하고 주말에는 시댁에 가서 감정노동을 해야 하니 저는 남편에게도 이것도 어떻게 해결을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죠. 에이, 자기도 우리 가족들 자주 봐야 친해지지. 괜히 가기 싫다고 생각하면 더 거리감 생기고 멀어진다.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친해지는 속도가 사람마다 다른데 너무 나한테 자기 방식을 강요하고 있잖아. 자기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강요하긴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그냥 자기가 시집 왔고 며느리니까 우리 가족들이랑 잘 지냈으면 하는 거지. 엄마도 우리 오면 좋아하시잖아. 그래? 그럼 왜 자기는 우리 친정에는 똑같이 안 해? 자기 논리 들으면 자기도 사위니까 우리 가족들이랑 잘 지내기 위해서라도 자주 가야지. 돈 관리도 각자 하는데 시댁 친정 가는 횟수도 똑같이 맞추자. 그게 공평하잖아. 뭐? 아니, 그야 자기 말도 맞는데 에이, 사위랑 며느리가 같나? 장인 장모님 불편하시지. 나 처갓집 가는 거 좋아해. 다만 내가 배려하는 거지. 원래 사위는 가끔 봐야 좋대. 뭐라고? 저는 남편의 말이 참 어이가 없고 화가 났어요. 내로남불이라고. 자기는 처가에 가끔 가야 좋고 며느리는 시댁에 자주 가야 친해지고 좋다니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요? 그래서 신혼 초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 결국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3개월 만에 남편이 제 뜻을 따르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제가 그렇게는 도저히 못 산다고 딱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그러자 얼굴에 그대로 불만이 역력한 남편이었는데 자기도 저랑 헤어질 생각은 없었던 건지 어쩔 수 없이 제 뜻을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게 소위 말하는 부부 사이에 서열을 가리는 신경전인가? 그런 생각을 하니 저는 그 신경전에서 절대 지고 싶지 않았는데요. 애당초 주도권을 넘길 생각이었다면 이 남자와 결혼, 아니 연애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는 만나기는 소개팅으로 만났지만 남편이 저한테 반했다고 맹목적으로 저를 쫓아다녔거든요. 원래 남자들이라는 족속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꼬시려면 별도 달도 따다 준다고 하잖아요. 제 남편도 그랬어요. 무슨 취향이라는 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오로지 저에게만 모든 걸 맞춰줬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많이 까다로운 여자는 아니었지만 제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점점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연애를 할 때도 남편은 저에게 모든 걸 맞추며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 결혼 후 달라진 남편의 모습은 저에겐 너무나도 낯설고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어떨 때는 제가 속아서 결혼한 것 같아 억울한 마음도 들었는데, 그래도 남편과는 시댁에 방문하는 일 말고는 다른 트러블은 없어서 그냥 참고 살았죠. 솔직히 저는 속마음에 네가 언제까지 효자놀이를 하겠냐, 그저 한때라고 생각했던 것도 컸었는데, 일단 그걸로 제가 이혼을 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시어머니 때문이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전업주부셨고, 중매로 결혼해 가부장적인 시아버님 때문에 제대로 기 한번 펴지 못하고 사신 분이었어요. 제가 봐도 시아버님이 시어머니를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며 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니 며느리 앞에서 시어머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제가 조금이라도 당신 아들한테 눈치를 주거나 뭘 시켜 먹으려고 하면 그렇게 싫어하실 수가 없었어요. 자기도 여자면서 여자가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이리라 저리라 하니? 너는 참 요상스럽다. 이런 시대에 맞지 않는 소리도 자주 하셨는데, 딸이 없어서 그러시나?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어요. 시어머니 말에 일일이 대응하며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한다고 바뀔 것도 아닌데 그냥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나쁜 마음이지만 하루빨리 시어머니가 지치셔서 포기하시길 바랬는데, 제가 시어머니를 너무 과소평가했더군요. 저희 시어머니는 지치기보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셨거든요. 우선 저희 부부가 예전처럼 시댁에 자주 가지 않자 시어머니가 천안과 서울을 아주 옆 동네 다니듯 다니셨는데, 그것도 꼭 일부러 저희가 출근하고 아무도 없을 때 찾아오셨어요. 보통은 오시더라도 집에 누가 있을 때 오시는 게 맞을 텐데, 저희 시어머니는 마치 집에 아무도 없길 바라는 사람처럼 그 시간에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하셔서 나 니네 집 앞인데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게 비밀번호 좀 알려줘라 라고 신혼집 비밀번호를 물으셨고,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내가 남이니? 내가 내 아들 집에 왔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해? 그게 아니고요. 거기가 아들만 사는 집이 아니고 저도 사는 집이잖아요. 비밀번호를 알려드릴 수는 없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금방 갈게요. 뭐라고? 네가 오겠다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네가 일을 하다 말고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어머님이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래도 어머님을 계속 밖에서 기다리게 할 수는 없으니 저도 어쩔 수 없어. 저 여기서 버스 타면 금방 가요. 됐다. 그냥 번호만 알려주면 될 일을 뭐하러 너 불편하게 그러니? 내가 뭐 니네 집에 가서 도둑질이라도 할까봐 그래?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 저 금방 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드리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자 더는 당신 고집을 피우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막상 제가 일찍 퇴근해 시어머니와 단둘이 점심을 먹으니 시어머니는 입맛이 없다는 듯 저와 있는 걸 불편해 하셨는데, 그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더랬죠. 다음에는 우리 집에 아예 올 생각이 없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혼자 꽤나 만족해하던 저였어요. 하지만 역시나 이건 제가 저희 시어머니를 과소평가한 거였고, 시어머니는 그 다음부터 제가 아닌 남편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혹시 어머님이 전화해서 우리 집 비번 물어봐도 알려드리면 안 돼? 이건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프라이버시 문제야. 나 분명히 말했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자기 엄마가 이미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에 저희 집 비밀번호를 홀라당 알려줬더라고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생각이었는지 시어머니에게 혜영이 눈치 안 채게 엄마 아무것도 손대지 마 라고 한 모양이었는데, 어디 그게 되나요? 가자마자 제 살림살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멋대로 치우고 버리고 한바탕 난리를 치셨고, 냉장고에 들어있는 재료들 꺼내다 야무지게 식사도 만들어 드셨는데, 결국
그날 저녁 뚜껑이 완전 열린 채가 남편을 쥐잡듯 잡았어요. 일단 약속을 어긴 남편이 용서가 되지 않았고 아들이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이 왔다 갔다는 티를 낸 시어머니도 싫었는데 거기서도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었죠. 일단 다시 신혼집 비밀번호부터 바꿨고요. 남편한테도 또다시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면 그때는 이혼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아니 우리 엄마가 그 멀리서 와서 잠깐 있다 가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 이렇게 말하며 불만을 표시했는데 곧이어 시어머니가 또 오셔서 비밀번호를 물어볼 것 같으니 남편이 나중엔 사정사정을 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집에서 아빠랑 둘이 있기가 숨이 막힌대. 오죽하면 가깝지도 않은 거리를 그렇게 오겠어. 우리 집에 있으면 너무 편하고 좋다고 하는데 자기가 좀 이해해주라. 우리 엄마가 우리한테 피해주는 건 없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나쁜 건지 저는 아무리 남편이 사정을 해도 싫은 건 싫은 거였는데 그래서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죠. 이런 말일수록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을 해야 이 일로 2번 싸우는 일이 없을 것 같아 저는 꽤나 단호하게 말했는데 남편은 그런 저의 태도에 상처를 받았다며 저랑 말을 하지 않으려 했어요. 한마디로 삐진 거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시어머니가 다른 방법을 찾길 바랬는데 이번에도 남편은 제가 물러나지 않으니 제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우리 엄마가 똑같은 이유로 낮 시간에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가 간다고 하면 자기는 좋으냐? 이렇게 똑같은 사례를 예로 들며 말했거든요. 그러자 처음에는 자기는 괜찮다고 허세를 부리더니 이내 알겠다고 꼬랑지를 내렸는데요. 거기서 끝났다면 제가 이렇게 이혼 사연을 쓰고 있는 오늘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일단 저를 안심시키고 혼자서 완전 범죄를 꿈꿨는데 그걸 알았을 때는 이런 남자랑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제 결혼 생활에 위기가 닥쳤어요.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제가 비밀번호 알려줘서 난리가 났었다고 우리 집에 오고 싶으면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가시라고 한 모양이었는데 사람이 로봇도 아니고 시어머니는 말은 알겠다고 하셨지만 그러지 못하셨어요. 아니, 안 했다고 하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네요. 시어머니는 마누라 말을 너무 잘 듣는 당신 아들이 한심하고 저도 괘씸하게 느껴져 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일념으로 당신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여기서 더 웃긴 건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가 저희 집 냉장고를 털어가고 있으셨어요. 좋은 고기가 들어와 냉동실에 놓으면 귀신같이 그걸 찾아 챙겨가셨고 저희 엄마가 보내주시는 반찬도 야무지게 싸서 가셨는데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집에 와서 반찬통을 열면 그냥 한번 마시라 보라는 듯한 용량 정도만 들어있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이 먹었나? 그런 생각으로 의아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저도 시어머니가 저 몰래 집에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만 걸려봐라 하면서 벼르고 있었고 반찬까지 털리게 되면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반찬 좀 가져간 걸 가지고 너무 치사하게 군다고 오히려 적반하장했는데 아니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드시라고 반찬을 보내셨겠어요? 입 까다로운 딸 먹이려고 음식을 해서 보내셨을 텐데 저는 먹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가 나랑 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 일을 따지는 거라고 조곤조곤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큰일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자고 회피만 하려 들었고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남편을 연신 붙잡아 자리에 앉혀 잔소리 폭격을 했는데 남편은 저한테 너는 사람을 말로 죽일 수도 있는 여자야 이러면서 인상을 찡그리는데 그때는 참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남편한테 던져버렸죠. 너 이거 특수폭행이야. 특수폭행? 그래 신고해. 그리고 신고한 김에 자기 엄마도 무단 가택 침입으로 신고하자. 뭐라고? 우리 엄마를 아들 집에 왔는데 무슨 무단 가택이야. 여기가 어머님 집이야? 그리고 아들만 사는 집인가? 여기 우리 전세 보증금 반반씩 했잖아. 계약자도 우리 2사람인데 왜 내 허락은 안 받아? 그야 그래도
그래도 같은 소리 하네. 이게 다 자기가 처음부터 내 말을 무시해서 일어난 일이야. 그럼 어떡해. 우리 엄마가 미리 우리 집에 오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집 앞에 도착해서 물어보는 건데 다시 가라고 해? 그 먼 거리를? 어차피 다시 가실 거잖아. 그리고 당신 말처럼 미리 말씀하시고 오신 것도 아닌데 허탕치면 다음에는 안 오시겠지. 그게 어머님 수법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뭐? 수법? 안 해요. 너 말 다 했어? 우리 엄마가 무슨 범죄자야? 미안하지만 지금 이 상황으로만 보면 나한테는 어머님 범죄자야. 우리 냉장고에 있는 걸 주인 허락도 없이 훔쳐가셨잖아. 아이고, 무섭다. 어떻게 며느리가 그런 생각을 하냐? 거꾸로 어머님 좀 챙겨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은 안 들어? 막말로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장모님이 하시는 거잖아. 그리고 장모님이 뭐 일부러 우리 먹으라고 음식을 하셨나? 하시는 김에 만들어서 보내주신 거지.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하는 건 원래 하는 일이니까 괜찮다는 거야? 저는 남편의 입에서 계속 터져나오는 막말에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 말대로 저희 엄마는 백반집을 하셔서 매일 음식을 만드시는 분인데 아무리 그래도 사위가 저딴 식으로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곧장 남편한테 우리 엄마가 음식하는 건 당연한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황당하다는 얼굴로 굳이 그렇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아? 애당초 자기가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시어머니가 잘 드신다고 음식 좀 시댁에 보내주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 그럼 뭐 내가 감사하다고 성의 표시는 하지 않겠어? 고와서 생각하니까 한도 끝도 없잖아. 이렇게 따졌는데 저는 그런 말을 저희 엄마한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뭐 좋은 차이라고 제가 저희 엄마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나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해줬어요. 가져가도 되냐? 처음부터 묻지 않은 것이 문제고 아들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 생각이 나쁜 거라고 말했는데 남편은 저더러 며느리인데 너무 시어머니에 대한 정이 없다며 서운하다 하더군요. 지가 하는 건 당연하고 제가 하면 서운하더니 그때도 저는 그렇게 살 거면 뭐하러 사냐고 말했는데 그때 또 남편은 저더러 이러는 겁니다. 자기는 그게 무기지. 헤어지자고 하면 내가 벌벌 떠니까 불리할 때마다 그런 말 하는 거잖아.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 남편도 한 번은 세게 나가고 싶었던 건지 알겠다고 자기 엄마한테 냉장고에 손대지 말라고 말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다짜고짜 이 집에 오시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더는 남편과 싸울 일도 없을 것 같아 남편더러 생각을 잘 해보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젠 자기 손을 떠난 문제라고 그렇게 싫으면 저더러 자기 엄마랑 쇼부를 보라고 발을 빼버렸는데 시어머니도 당신의 지위를 이용해 제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는 포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물러날 생각이 없었는데요. 오죽하면 자기가 키우는 반려견도 시어머니를 싫어했는데 시어머니 역시 저희 개를 싫어하셨죠. 오죽하면 당신이 집에 오면 저희 개가 짖는다고 저희 애를 안방 화장실에 가두셨는데 참고로 그 강아지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키우던 10살이에요. 그러니 제가 시집을 가도 데리고 가야 할 제 가족이었는데요. 시어머니는 개가 무슨 가족이냐고 저에게 결혼을 하면 개랑 같이 사는 건 아니라고 반대하셨어요. 친정에 갖다 주고 와! 이렇게 물건 취급을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물러나지 않고 그럼 그동안 책임지고 키우던 아이인데 저 시집간다고 다른 곳에 보내요? 저는 싫어요. 그럴 바에는 그냥 결혼 안 할래요. 라고 해서 시어머니는 저희 강아지한테도 감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강아지도 자기 싫어하는 건 또 귀신같이 알아서 시어머니를 싫어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생명인데 당신 편하자고 화장실에 아이를 장시간 가둬두다니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당신이 집에 가실 때도 저희 강아지를 풀어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 도대체 우리 아이가 몇 시간을 화장실에 갇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홈캠을 설치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저희 집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오시고는
아주 익숙하게 저희 강아지를 잡으러 다니셨는데 저희 훔캠이 목소리도 녹음이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때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저희 강아지를 잡으시고 화장실에 가시면서 이놈의 개시기는 명줄도 길어. 도대체 언제 뒤지는 거야? 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동물이라도 그런 말을 하다니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에 벌써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익숙하게 저희 집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먹어보고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닐 정도로 손빠르게 반찬들을 일회용 비닐팩에 싸기 시작하셨는데 그날은 무슨 바쁜 일이 있는 건지 순전히 저희 집 냉장고만 털러오신 듯 바빠 보였어요.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 현관에 들어올 때 아이스박스 같은 걸 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뭘 사오셨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평소 그런 적이 없던 분이시기에 저는 설마하는 마음으로 그 홈캠을 지켜봤고 역시나 그 아이스박스는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냉장고에서 꺼낸 음식을 가져가기 위한 통이었던 거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무리 자기가 음식 솜씨가 없어도 그렇지 아들 집에 와서 사돈이 보낸 음식을 훔치다니. 저는 시어머니 행동에 입이 떡하고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빈 아이스박스를 열어 저희 집 냉장고, 정확히 말해 저희 엄마가 보내주신 음식들을 야무지게 싸기 시작하던 시어머니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저는 시어머니 행동에 이놈의 망할 결혼을 끝내버려야겠다고 결론을 내버리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저희 집 냉장고를 타러 가는데 다른 목적이 있으셨거든요. 나야. 자기 고사리 먹고 싶다고 했나? 비빔밥 할 수 있게 나물 몇 가지 더 있는데 이렇게 해서 2만 원 어때? 비싸긴 뭐가 비싸. 내가 여기까지 와서 들고 가는 수고비도 있는데. 그리고 이거 우리 사돈이 자기 딸 먹이려고 만든 거라 조미료도 안 들었어. 요즘 이런 거 어디 구하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렇다니까. 그럼 이제 더 필요한 건 없고? 순전에는 김치 달라고 해서 내가 한 통 퀵으로 보낼 건데 자기는 김치 안 해? 보내는 김에 같이 받으면 좋잖아. 김치는 10만 원은 받아야지 한 통인데 키로수로 따지면 이게 그 돈으로 될 것 같아? 뭐? 우리 며느리 알면 괜찮냐고? 별소리를 다 해. 당연히 괜찮지. 내가 남이야? 그리고 지는 다시 또 받아서 먹으면 되지. 그럼 그렇게 하자. 시어머니는 그동안 저희 집 냉장고 음식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먼 거리도 마다하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저희 집에 드나들었던 건데 아주 야무지게 저희 엄마 음식으로 용돈벌이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날 저녁 이 사실을 넌지시 얘기하며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려 했는데 남편은 이 역시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저더러 알아도 눈 감아드리는 게 맞다고 하더군요. 일단 제가 집에 몰래 홈캠을 설치한 것부터가 잘못이래요. 그러니 홈캠부터 철거하라고 신경질을 부렸는데 자기가 나서서 홈캠을 철거하고 아예 못쓰게 망가뜨려버렸어요. 그 모습에 저는 주체할 수 없이 화가 치밀었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남편에게 화를 냈는데 그때 분명히 남편에게 더는 너 같은 놈이랑 못 살겠다고 얘기했죠. 그러자 남편은 또 이혼으로 나 협박하는 거야? 이제 안 통해. 자기도 진짜 나랑 헤어질 마음은 없잖아. 라고 제 말을 믿지 않았는데요. 그땐 정말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진심이었고 지금도 100% 진심이라고. 그러니 내일 가정법원에 가게 시간을 빼라고 했는데 남편은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뺄 수 없다고 이 와중에도 제 속을 긁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나는 소송이라도 불사하겠다고 강수를 띄웠는데 남편이 저를 향해 비웃으며 더 돈 많구나. 그런 쓸데없는 데 돈을 쓴다고? 웃긴다. 커피도 비싸다고 안 사먹는 짠순이가 그렇게 비싼 쇼를 한다고? 그래? 어디 해봐. 라고 저를 제대로 건드렸어요. 아니, 지가 그렇게 나오면 제가 더 오기가 난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회사에 월차를 내고 아예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여러 법률 사무소에 상담을 받으러 다녔는데요.
어딜 가나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홈캠의 화면에 찍힌 시어머니의 모습을 봤을 때 기괴한데 남편까지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 의견을 무시한다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제 속이 그제야 풀리는 것 같았는데 좋은 것도 잠시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남편보다 훨씬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준다는 게 씁쓸하기도 했어요. 그렇잖아요. 정작 제 마음을 알아주고 또 제 편이 되어야 하는 남편은 그렇지 않았으니 이 얼마나 서글퍼요. 결혼하고 이렇게 변할 거면 저만 사랑하겠다고 맹세나 하지 말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덜컥 눈물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은 아주 확고해졌는데 그래서 새로운 덫을 놓기 위해 친정엄마한테 보내준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다 먹었다고 또 보내달라고 연락을 드렸죠. 그러자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엄마는 아우 네가 웬일로 그렇게 집에서 밥을 먹었어? 아주 기특하네. 신서방이 있으니까 네가 그래도 끼니도 잘 챙겨 먹고 하나보다. 고맙네 우리 신서방. 제 전화에 기뻐하시면서 그때도 맹목적으로 사위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또 아프고 엄마한테 미안한지. 그 모든 감정의 화살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했는데요. 그렇게 냉장고가 채워지고 시어머니도 용돈벌이를 하기 위해 저희 집에 아이스박스를 들고 나타나셨어요. 평소에는 랜덤하게 다니시다가 냉장고가 찰 즈음 어떻게 알고 기가 막히게 아이스박스를 가지고 오셨는데 우연히 남편 핸드폰을 보고 그 비밀을 알게 되었죠. 제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차마 몰랐던 남편은 평소처럼 똑같이 행동했는데 어느 날 소파에 올려져 있는 남편의 핸드폰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테이블로 치울 생각으로 핸드폰을 가져왔는데 핸드폰 액정 상단에 엄마라고 떠있자 이상하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된 시어머니의 문자는 기가 막혔는데 시어머니가 냉장고 좀 찼냐? 라고 남편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남편이 자랑하듯 이번에도 대박. 엄마 와서 다 가져가. 라고 답장을 했더라고요. 그래놓고 뭐? 눈 감아 드리는 게 맞다고요? 저는 남편의 그런 뻔뻔함에 치가 떨렸어요. 그래서 그 길로 제대로 현장을 잡아 쐐기를 받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또다시 오실 예정인지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평상시에도 그냥 쉬기 위해 오시는 일도 빈번한지 남편에게 문자는 계속 보낸 것도 많았는데 저는 그 메시지들도 제 핸드폰으로 모두 찍어 놓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또다시 냉장고를 털겠다고 예고한 날 저는 회사에 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기다리기로 했는데요. 11시쯤 되었을까? 평소처럼 의기양양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던 시어머니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시더군요. 네가 왜 이 시간에 여기 있니? 회사는? 이렇게 말까지 더듬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저희 집 비밀번호도 아시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통은 뭐예요? 뭐 마시는 거라도 사오셨어요? 배고팠는데 잘됐다. 그거 이리 주세요. 태연하게 연결을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 통을 냅다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더니 빈 통이야. 요 앞에 멀쩡한 게 버려져 있어서 내가 주워왔지. 그나저나 너는 몸이 안 좋다고 하기엔 너무 멀쩡해 보인다. 라고 불만 섞인 얼굴로 물으셨는데 저는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어색한 공기가 흘렀는데 시어머니는 연신 시계만 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지난번처럼 퀵 기사가 올 것만 같은 예감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안 되겠다는 듯 일어나 냉장고 쪽으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있는데도 그 음식을 자기가 가져온 아이스박스에 담기 시작하는데 이 모습을 실제로 보다니 아주 놀라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그걸 왜 담으시는 건데요? 라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제 눈도 쳐다보지 않고 너 이미 다 알고 그러는 거잖아. 나 여기 반찬들 필요하다. 우리도 먹고 나눔도 하고 네 엄마 손 크잖아. 너는 다시 해달라고 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뻔뻔함의 끝은 어디일까 나중엔 궁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머니,
지금까지 계속 저희 엄마 반찬 이렇게 퍼다가 파셨어요? 아니, 사돈 반찬 팔아 돈 버는 시어머니가 어딨어요? 여기 있다 왜? 그러면 안 되냐? 어차피 니네들은 집에 있는 시간도 별로 없고 집에서 밥도 잘 안 먹는다며? 특히 너는 뭘 잘 안 먹는다고 우리 아들이 그러던데. 이거 상해서 버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어떻게 아들 집에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들어와서 음식을 챙겨다 팔 수가 있죠? 그거야 나도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지. 네가 언제 나 용돈이라도 챙겨줘봤어? 나도 힘들어. 이 아이스박스 들고 천안까지 가려면 얼마나 고된 줄 아니? 제가 그걸 왜 알아야 되는데요? 주인이 물건 훔쳐가는 도둑 걱정까지 해야 해요? 뭐? 도둑? 너 말 다 했냐? 네. 제가 뭐 틀린 소리 했나요? 정말 경찰 부르기 전에 다시 저희 엄마 반찬 냉장고에 넣어놓으세요. 싫다. 내가 왜 그래야 하니? 부르고 싶으면 불러. 여긴 내 아들 집이야. 엄마가 아들 집에 와서 냉장고 좀 턴다고 경찰이 날 잡아가겠니? 그래요. 그럼 어디 확인 좀 해보죠. 누구 말이 맞는지. 저는 열이 바짝 올라서 112에 신고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눈이 동그래지셨는데 저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여기 시어머니가 저 몰래 비밀번호 알아내서 들어오셔서는 냉장고에서 음식을 털어서 가는데 이건 절도 아닌가요? 저는 가져가시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라고 했는데 아마 경찰도 황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무슨 그깟 일로 나란히라는 경찰을 부르냐고 부랴부랴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자기도 그때는 살짝 겁이 난 모양이었나 봐요. 그리고는 정신없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저는 시어머니를 못 가게 잡았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지금 당장 튀어오지 않으면 시어머니 데리고 경찰서에 갈 거라 소리를 쳤는데 남편이 화들짝 놀라 부랴부랴 1시간 만에 집으로 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또 그러는데? 몰라서 물어? 자기가 우리 집 냉장고 찾다고 친절하게 알려드렸잖아. 어?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럼 내가 계속 모를 줄 알았어? 동조할 게 없어서 그런 걸 동조하냐? 아니, 어차피 썩어서 버릴 거면 그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장모님도 좋아하시잖아. 그래서 잘못이 없다? 그래, 그깟 싸구려 음식 좀 챙겨다 팔았다고 무슨 큰일이라도 나냐? 네가 오버하는 거야. 그래, 막말로 너는 내 금쪽 같은 아들이랑 사는데 내가 너한테 이런 취급받는 게 맞는 소리니? 네가 우측 나한테 야박하게 하면 내가 그러냐고. 너도 네 친정엄마만 위할 게 아니라 나를 좀 생각해야지.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앞으로 나는 며느리 덕 좀 보고 살아야겠다. 너는 내 아들이 벌어온 돈 쓰고 편하게 사는데 나도 그래야지. 아, 그러세요? 그럼 앞으로 새며느리 보셔서 그 덕 보고 사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아들 돈 쓰고 편하게 산다고 누가 그래요? 저희 각자 월급, 각자 관리한 지 한참 됐거든요. 저 어머니 아들이 얼마 있는지 몰라요. 아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아서 통장에 있는 돈은 제가 더 많을걸요? 야, 엄마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럼 너도 이 집에 장모님 음식 들이지 마. 나도 그럴 권리 있잖아. 그래, 우리 아들 잘한다.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하더니 그래, 앞으로 이 집에 우리 엄마 반찬 올 일 없어. 왜냐하면 나 이혼 소장 보낼 거거든. 이미 준비도 다 했어. 저는 그때는 이판사판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애당초 저런 발상을 갖고 있는 저 인간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런 막장을 다 봤는데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라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망할 생활을 정리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제가 짐을 싸서 그 집을 나와버렸죠. 어차피 다음날 소장이 남편 회사로 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이혼에 집중할 생각이었어요. 그리하여 정말로 이혼 소장을 받게 된 남편은 그제야 심각성을 인지하고 저에게 전화를 빗발치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화를 받을 리가 없었죠. 그러자 남편은 구구절절한 장문의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읽는 것도 싫어서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도 전화며 메시지며 남편이 집요하게 나오길래 할 말 있으면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라고 간단하게 문자를 보냈고 자기도 답답했는지 정말로 제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하여 너도 빨리 변호사 선임을 해라 라는 말만 듣게 된 남편이었는데 황당하게도 남편은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다며 제 사건 담당 사무장님에게 사정을 했답니다. 아마 사무장님도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어이가 없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결국 남편은 원하지 않았지만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짧게 걸려도 6개월이라는 소송은 아이도 없고 혼인기간이 짧아 재산분할 문제도 없어 쉽게 끝이 났는데 남편은 미련이 뚝뚝이었죠. 어떻게 우리가 헤어져?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헤어질 수가 있는데? 말이 안 돼? 이제야 내 마음을 좀 알겠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하지 말라고 또 못하게 하라고 수도 없이 말했는데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니 왜 이제 와서는 말이 안 된대? 그럼 내가 계속 참고 살길 바랬던 거야? 아니,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혼을 할 정도로 심각한 일이 아니었지 않냐는 거지. 대화로 풀 수도 있는데. 대화 같은 소리 하네. 나는 충분히 했어.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은 네가 문제지. 아까 판사님 표정 봤잖아. 이걸 어느 여자가 좋아하냐고. 생판 모르는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당사자들만 몰라. 됐고 이미 다 끝난 얘기 더 하고 싶지 않아. 집주인한테 말해뒀으니까 전세 보증금 가져온 대로 똑같이 나누고 살림살이도 내가 한 건 내가 챙겨갈게. 자기야,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자기는 개뿔. 그러게, 이렇게 안 되게 잘하지 그랬니? 저는 허망하다는 듯 울상인 남편을 뒤로 한 채 속 시원한 마음으로 법원을 나왔어요. 그날 마신 맥주가 왜 그렇게 유독 맛있던지 다시 싱글이 되었다는 기쁨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는데 저는 당분간은 혼자 이렇게 지낼 생각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 나이도 젊고 하니 누군가를 만났으면 하는 것 같았는데 별로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우선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어져서 아마 5년까지는 지금의 생활을 유지할 것 같은데 요즘은 혼자 지내는 삶이 심플하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 너무 좋아요. 다만 저희 부모님은 마치 딸이 무슨 문제라도 있어 1년도 못 살고 헤어졌다고 할까 저를 보면 전전긍긍인데 그래서 본가도 잘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대신 통화는 자주 하며 충분히 잘 지내고 있음을 확인시켜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것 또한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혼 확정 후 알게 된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 냉장고 음식을 털어 팔았던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이 주던 50만 원 용돈이 끊겼기 때문이었는데 그렇게 집어림 있고 흥청망청 쓰더니 카드값이 자기 월급만큼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월급은 저보다 더 많을지언정 남는 게 없었는데 생활비도 없어서 고시텔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고소했는지 저랑 나눠 가진 보증금도 마이너스 통장 메꾸는데 써버렸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만약 이혼하지 않고 살았다면 그 여파가 분명 와이프인 저한테도 왔을 것이 분명했는데 그 타이밍에 이혼 소송을 한 건 조상님이 저를 도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혼 후 열심히 일했기에 2년이 지난 지금도 연봉도 꽤 오르고 대출이 있긴 해도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도 하나 있는데 그 인간이 제 소식을 듣고 부디 배가 많이 아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게 저 좋다고 모든 걸 맞추던 그때처럼 살았다면 지금 고시텔에 있지는 않았을 텐데 집 팔자 지가 꼰다고 이제야 비로소 남편이 자기 잘못들을 내내 후회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시어머니였던 그 아줌마 인생도 참 답답하기만 한데 이제 남남이 되었으니 앞으로 인생에선 영영 마주치지 않고 살았으면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그 인간들이 제 인생에서 만난 최악의 악연인 만큼 저는 크게 액땜했다 치고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하고 행복한 꽃길만 걷고 싶은데요. 그때는 저희 부모님도 우리 딸 잘했다, 마음 편하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아울러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하루도 충분히 행복하셨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혼한 지 5년 정도 됐고 현재 딸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사연살롱은 제가 출퇴근 시간마다 즐겨 듣는 제 애청 채널이에요. 저 역시도 순탄하지 못한 결혼 생활과 이혼을 하면서 나름 사연이 있다면 있는 여자인데 사연살롱에 소개된 사연들은 들으면 공감도 되고 위안도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저만 그런 이상한 집구석에 시집을 간 게 아니구나. 뭐 이런 동질감도 느끼면서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때도 많았는데 그래서 큰맘 먹고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태어나 글이라는 걸 써본 적은 이번이 처음인데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부족한 솜씨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와 남편은 서점에서 주인과 손님으로 처음 알게 되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서점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작은 책방이 있었는데 남편은 그곳의 주인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소심하고 내성적인 편이라 친구도 잘 없고 혼자 책을 보는 게 유일한 취미이고 낙인 사람이었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책을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동네에 이사를 왔을 때 작지만 서점이 있다는 게 너무 반갑고 좋았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들르는 제 방앗간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주인이었던 남편과 종종 이야기를 나눌 때도 많았는데 서점 규모가 많이 작았기 때문에 서점에 있는 책들은 인기 서적이라기보다 거진 주인인 남편 취향의 책들이었어요. 처음엔 없는 책이 너무 많아서 좀 난감하긴 했는데 남편은 제가 원하면 책을 곧장 주문해 주었고 또 책 추천도 서슴없이 잘해줬는데 어쩐지 이야기가 잘 통하고 추천받은 책들도 재미있었어요. 저더러 고르라고 한다면 절대 고르지 않을 것 같은 책들이었는데 막상 읽다 보면 새로운 관점이나 재미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재미도 너무 좋더라고요. 또 책을 읽은 후 그 남자와 이런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재미있었는데 그러다 혹시 괜찮으시면 요 앞에서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할까요? 오늘은 너무 더워서 낮부터 맥주 생각이 절실했거든요. 그런데 정아 씨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얘기도 계속 하고 싶고 맥주도 마시고 싶고 어때요? 제가 살게요. 라며 남편에게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살짝 당황했거든요. 서점 주인이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단둘이 술을 먹다니 저한테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왜인지 거절하기도 싫었는데 확실히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는 건 저도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그날 예정에는 없었지만 치맥을 하며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주 오랫동안 나누게 되었는데 책 얘기는 물론이고 아주 사적인 대화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쩐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저는 남편에게 끌렸는데 남편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꿈은 소설가라며 아직 꿈을 쫓고 있다고 수줍게 말했어요. 그 모습이 순수한 소년 같고 멋져 보였는데 그때 당시 저는 아주 현실 속에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만나는 사람들도 이성보다는 실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스펙을 따지거나 조건을 따지거나 낭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그런 저에게 남편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피터팬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죠. 저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저도 현실 속에 팍팍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조금은 반짝거리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호감을 갖게 된 후로 저는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제멋대로 남편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었는데요. 점점 그 환상이 진짜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분명 그 남자는 그런 인생을 사는 멋진 사람이 맞았죠. 하지만 저는 그게 어디까지나 잘 모르는 남자일 때나 멋있다는 걸 몰랐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남편이라는 위치에서 그 남자를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답답하기 짝이 없었어요. 돈에 대한 생각도 너무 달랐고 미래의 계획은 아예 생각조차도 없는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냥 옛 표현으로 한량이었어요. 서점 주인이랍시고 맨날 가게에 틀어박혀 책만 보고 글이나 쓰고 동네 구멍가게보다도 못한 매출로 매달 가게세를 못 낼까봐 걱정을 해야만 했는데 그러니 자연스럽게 저는 저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걸 불만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는데요. 연애할 때부터 제 수입이 남편이 버는 것보다 훨씬 많았고 그러니 모아둔 돈도 남편은 거의 없다시피 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그 남자를 택했어요. 제가 가지지 못한 것들이 그 남자에겐 있었고 그게 너무 빛나고 멋져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버거워지는 저는 점점 그 멋져 보였던 남편이 답답해 보였는데 여기서 문제는 시어머니셨어요.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만 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걸핏하면 너 말이야 아무리 네가 회사를 다녀서 바쁘다고 해도 내 아들한테 집안일 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 앞으로 유명한 작가가 될 텐데 네가 뒷바라지 해야지. 라고 하셨는데요. 집안일은 제가 시켰다기보다 남편이 양심상 자기가 시간이 많으니까 자처해서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청소에 예민한 성격은 아니라서 크게 어지르거나 더러워지지 않으면 며칠이고 두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 남편이 알아서 청소기 돌려주고 집안 정리를 해주니 제 입장에선 고마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알고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노파심에 그러시는 건지 저에게 꼬박꼬박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는 또 거짓말을 잘하는 성격은 아니라서 민망하게 웃으며 그 상황을 넘겼어요. 막말로 남편이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역시도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달라졌는데 확실히 식구가 늘어나니 모든 상황이 바뀌더라고요. 또한 그때부터는 남편이 무슨 바람이 불어 그런지 서점 문을 여는 날이 일주일에 3번도 되지 않고 글을 쓴다며 여행을 다녔는데 어린 애가 있는 상황에 남편까지 밖으로 돌려고 하니 저 혼자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 말로는 여행 에세이라도 써서 출간을 해보겠다고 나름 노력을 하는 거라 했는데 실질적인 돈을 벌어오는 건 아니라서 저는 임신 막달까지도 일을 해야만 했죠. 그리고 출산휴가만 겨우 쓰고 육아휴직은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육아휴직을 하면 당장에 먹고 살 걱정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천사 같은 아이가 태어나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현실은 녹록치 않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서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저는 친정엄마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친정엄마는 제 사정을 뻔히 알고 계시니 거절하지 못하시고 하던 일을 정리하셨어요. 그때는 참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남편 벌이가 너무 시원찮다고 제 결혼을 반대하셨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은 현실인데 남편이 저렇게 꿈만 쫓고 살면 너만 힘들어. 엄마는 이 결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는 정말 하려고?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엄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째 친정엄마가 걱정하신 것들이 정말로 제 현실이 되고 있었으니 저는 엄마를 볼 면목이 없었어요. 이왕이면 저도 제 선택이 옳았다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참 속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여태 꿈만 쫓던 사람이 이제는 꿈을 접고 가족을 위해 취직이라도 하라고 할 수는 없었는데 저는 아이모까지 책임져야만 했죠.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말이 쉽지 끝도 없는 시간을 제 몸만 축내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숨이 턱턱 막혔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체력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였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는 것도 시원찮았거든요. 게다가 스트레스는 또 얼마나 받고 살았는지 하루도 마음 편하게 웃어본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 사는 게 저에겐 늘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고 그런 마음 탓인지 면역력도 따라서 바닥을 치게 되었죠.
감기에 걸려도 한 달 넘게 낫지를 않았고 충분히 쉬지 못하니 회사에서도 멍할 때가 많았는데 결국 회사에서도 한 소리 듣는 날이 늘어가더라고요. 그러니 이 모든 불만이 남편을 향하게 되었는데요. 남편과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변했다며 꽤나 억울해했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었는데 제가 선택한 일이니 책임도 저한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참고 버티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잘못이 있다면 심심하고 각박한 현실에서 벗어나 남들과는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을 동경해 결혼한 게 다인데 저 혼자 짊어져야 하는 삶의 무게는 너무 가혹하리만큼 버거웠어요. 그러니 그런 딸을 보는 엄마는 매일 속상해 하셨는데요. 금전적인 도움도 제일 많이 주시는 분이 저희 엄마셨어요. 저희 엄마는 아빠와 이혼 후 이를 악물고 바닥부터 당신 힘으로 일어서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고생이라면 징글징글하다고 딸인 저는 그런 고생은 하나도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현실 감각도 없고 바보였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결국엔 딸인 제 선택을 말리지 못해 딸이 고생하는 걸 옆에서 지켜봐야 했는데 다행이라면 저희 엄마가 저희 가족을 도와주실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셨다는 거였죠. 저희 엄마는 젊어서부터 정말 독하게 사셨거든요. 개처럼 벌어 정승같이 쓰겠다고 당신 옷 한 벌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가게에서 비싼 음식을 사서 먹는 것도 꿈도 꾸지 못했는데 그렇게 억척을 떨며 밤이고 낮이고 또 새벽이고 일만 하던 엄마는 당신 나이 50을 넘기면서 건물도 사고 아파트도 장만해 남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셨어요. 또한 그만하면 이젠 고생은 그만하고 노래 부르던 대로 정승처럼 돈을 쓰며 살면 좋은데 저희 엄마는 그 돈이 아까워서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 피 같은 돈을 제가 다 쓰고 있었으니 저는 늘 엄마에게 미안한 딸이었어요. 그런데요, 저희 시어머니는 홀엄마 밑에서 자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저희 엄마에게 건물이 있다는 말에 결혼을 허락하셨는데 내심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으니 저희 엄마 건물을 물려받게 되는 걸 기대하고 계시는 눈치였어요. 그걸 알았을 때는 정말 기가 막히고 시어머니라고 하지만 상종하기도 싫었는데 남편도 여유 있는 장모를 내심 의지하는 것 같아 얄미웠어요. 물론 시어머니처럼 대놓고 뭔가를 바라진 않지만 제 입장에서는 더 나쁘거나 덜 나쁘거나의 차이였죠. 그러니 서점이라고 하지만 장가를 할 의지도 없어 보였는데 그래놓고 월세 걱정은 왜 하는지 아마도 그건 역시 장모님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 저한테 일부러 흘리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 이런 말 참 그렇지만 자식만 없으면 당장이라도 저 꼴도 보기 싫은 모자지간을 제 인생에서 버리고 싶었는데 아빠 없이 자란 제 입장에서는 제 딸에게도 똑같은 아픔을 물려주는 것 같아 쉽게 이혼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저만 한량 남편 뒷바라지하고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질 수 없어 한 번은 진지하게 남편에게 물었는데요. 남편은 난감한 얼굴을 하더군요. 생각해봐. 이럴 거면 우리는 애를 낳지 말았어야지. 근데 자기는 결혼했으니까 아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나는 그 말이 자기가 애를 보겠다는 소리인 줄 알았어. 자기도 우리 딸 아빠잖아. 근데 이렇게 계속 영감먹는다고 밖으로 돌고 나 혼자 회사 다니고 살림하고 육아하고 버틸 수가 없지. 저는 이왕 불만을 말하는 거 다 쏟아내고 싶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고 기다려줬는지 또 친정엄마한테 얼마나 면목이 없고 미안한지 전부 이야기했는데요. 남편은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떻게 자기 몫을 대신하겠어. 설마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리고 나도 좀 억울한 게 나는 원래 이렇게 살던 사람이잖아. 나는 자기도 그런 각오는 하고 나랑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야? 뭐 우리는 힘들면 기댈 장모님도 있으니까 나는 자기가 이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지. 장모님한테 유일한 자식은 자기뿐인데 미안하긴 또 뭐가 미안해.
나는 그것도 자기가 괜히 그러는 줄 알았어. 너무 대놓고 말하면 창피하니까. 저는 남편의 진심에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이렇게나 생각이 짧을 수가 있구나. 참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 혼자 바보처럼 느껴졌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어요. 그리하여 저희는 육아와 살림을 분담하기로 했고 생활비를 주진 못하더라도 서점에 들어가는 돈은 남편이 어떻게든 해결하는 걸로 일단 합의를 봤는데 역시나 제 짐이 좀 덜어졌을 뿐 제가 남편보다 아직은 많은 것을 부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정도만이라도 덜어지면 지금보다는 제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난리가 났죠. 뭐 예상은 했던 일이었어요. 얘기 들었다. 아니, 너는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우리 아들한테 그딴 일을 시키니? 너 그러다 우리의 영감 떨어져서 글 못 쓰면 결국엔 네가 손해보는 거야. 너도 잘난 남편 두는 게 낫지. 돈 그만한 각오도 없이 내 아들 달라고 했어? 어머니도 무슨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달라긴 뭘 달래요. 서로 좋아서 결혼했죠. 그리고 이 일은 저희 부부 사이의 문제예요. 어머님이 나서서 감나라 배나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면 내 아들한테 그럴 게 아니라 친정엄마한테 얘기를 해. 아니면 아예 친정엄마한테 다달이 돈을 좀 달라고 하든가. 네 엄마는 뭐 건물주인데 그만한 형편은 되잖아. 뭐 자식이 많아서 너를 못 도와준다니? 어차피 죽으면 그 돈 다 딸이랑 사위 줄 텐데 좀 달라고 해. 내가 뭐 나까지 달라고 하던? 어머니도 참 염치가 없으시네요. 저는 싫어요. 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건물주라서 마냥 편하게만 보이시죠?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고생하는 모습만 보고 살아서 그렇게 못해요. 아이고 효녀 낫네.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지난번에 우리 아들 뭐 하나 궁금해서 전화했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어머니 아들만 귀하지 않아요. 저도 저희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결혼해서 이 고생이라고요. 죄송하지만 저희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더는 이런 말씀 저한테 하지 말아주세요. 뭐야? 시어머니는 제가 당신 뜻대로 순종하지 않자 화가 많이 나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저 역시도 답이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도 제 할 말을 다 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뭘 그렇게까지 시어머니한테 말을 하냐고 한 소리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날 남편과도 크게 싸웠어요. 결혼하고 목소리 높여 크게 다툰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저도 꾹꾹 눌러놓은 게 많다 보니 큰 소리를 내게 되었죠.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저 남자랑 살면 내 인생도 반짝반짝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 노력으로 그 남자만 편하고 빛나려 한다는 생각에 괘씸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내기를 4년 정도가 흘렀죠. 저는 여전히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았고 남편은 작품 활동이 잘 되지 않는다며 슬럼프 타령을 했는데 그래도 서점에 앉아 글을 쓰는 것 같긴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제가 시간을 내어 남편 서점에 이 인기 서적을 들여다 배치하고 인근 학원과 이야기를 해서 문제집을 온라인 서점처럼 10% 할인해주는 등 영업에 신경을 쓰니 매출이 좀 올랐는데 무슨 개미와 배짱이도 아니고 남편은 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탱자탱자 놀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보기엔 그냥 작품 준비는 허울일 뿐 자기가 정말 유명 작가라도 되는 듯 그 생활을 즐기는 것 같았는데 그런 생각들 때문인지 남편과는 점점 정서적으로 남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저랑 한바탕 한 이후부터는 저한테 감정이 좋지 않아 연락도 하지 않고 만나봬도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편하고 좋아서 시어머니 기분을 풀어드리려 노력하지 않았죠. 어쩌면 남편은 그런 것도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에게 별로 그런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친정 엄마가 아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저 몰래 병원을 오랫동안 다녔다 하더라고요. 엄마는 너 걱정할까봐 그랬지. 근데 건강이라는 게 내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너한테 말하는 거야. 저는 친정 엄마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저의 엄마의 병명은 췌장암이었는데 이미 병원에 왔을 때부터 진행이 꽤나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긴 하지만 그걸로 마음을 놓을 수도 없었는데 저는 그때까지 췌장암이 그렇게 무서운 병인 줄 몰랐어요. 요즘 의료기술이 좋으니 아무리 암이라고 해도 전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췌장암은 조용한 암이라 병의 진행이 많이 되었을 때 자각할 수 있는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희 엄마는 수술을 받고도 병원에 오랜 시간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시점부터는 자꾸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당장이라도 떠날 사람처럼 주변 정리를 하고 저에게 평상시에는 하지도 않았던 당부의 말도 자주 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전부 싫었어요. 엄마는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나 그런 말 듣기 싫어. 왜 당장 죽을 사람처럼 그러는 건데? 정아야, 엄마 생각에 이런 말들은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은 것 같아.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행여 엄마가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떠난다고 생각해봐. 엄마는 그럼 너무 불안해. 나는 엄마 이러는 게 더 불안해. 얼른 나와서 잘 살 생각을 해야지. 여행도 다니고 비싼 옷도 사 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엄마 못 해본 거 너무 많잖아. 그래, 많지. 생각해보니까 진짜 억울하게 못 해본 게 많더라. 근데 엄마는 그런 건 솔직히 괜찮아. 고기도 먹어본 년이 맛을 아는 거고 돈도 써본 년이 돈 좋은 걸 알지. 근데 엄마는 돈 모으는 법은 알아도 쓸 줄은 모르겠더라고. 돈을 쓰면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 딱 하나만 빼고. 그게 뭔 줄 알아? 내 새끼한테 쓰는 거. 내가 제일 잘한 게 돈 벌어서 너한테 쓰는 거야. 그만해. 그런 말 듣는다고 내가 뭐 기분 좋다고 할 줄 알아? 나야말로 엄마 속만 썩인 딸인데 효도할 기회는 줘야지. 효도는 충분히 했지. 예쁜 손녀딸도 낳아줬잖아. 그리고 엄마가 상가 건물이랑 아파트랑 네 앞으로 옮겨 놓을 거야. 변호사 아저씨 전화 오면 받아서 진행해. 왜? 왜 내 앞으로 하는데? 말했잖아. 엄마는 너한테 돈 쓰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서 엄마 평생 제일 크게 기분 내는 거야. 그리고 아파트는 팔지 말고 갖고 있어. 니들이 들어가서 살아도 되고. 부동산 임시 아줌마가 그러는데 거기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크게 터질 거라고 하더라. 무슨 철도 공사를 하기로 했대. 몰라. 그런 말 하지 마. 나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 뭘 못 들어. 다 들어놓고. 어차피 넣어주려고 엄마가 꼭 쥐고 있던 거야. 엄마도 숙제 끝내고 편하게 좀 살자. 뭐 엄마가 당장 죽는데? 엄마 안 죽어. 그니까 엄마가 하라는 대로 좀 해. 알겠지? 저희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치사하게 2달 뒤에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정말 숙제를 다 해서 홀가분하다는 듯 편안한 얼굴로 마지막을 보내셨는데 너무 힘들어서 저도 한동안은 알아놓을 수밖에 없었죠. 처음 1~2달은 울고 또 울고 그러다 탈수가 와서 쓰러지고 그랬는데 남편은 불안해하며 제 옆을 지켜줬어요. 그래도 남편이고 가족이라고 그때만큼은 의지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네 엄마 아파트 있잖아. 그거 어쩔 거니? 지금 아무도 안 사는데 니들이 들어가 살아라. 그럼 니들 살고 있는 집 보증금 빼서 우리 재원이 좀 쓰라고 줄 수 있잖아. 맨날 가게 월세 걱정하는 거 내가 보기 안쓰러워서 그래. 라고 말씀하셨는데 미운 사람은 미운 짓만 한다고 진짜 밉고 싫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그런 자기 엄마한테 엄마는 입한국에 그런 말이 나와? 아윤이 엄마 지금 힘들어서 저러고 있는데 엄마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나 그 돈 필요 없어. 라고 저 대신 화를 냈는데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믿었던 아들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며 서럽다고 하셨고 그 후로 저희 부부와 연락을 뚝 끊어버리셨는데 저는 상관없었어요. 평소에도 시어머니의 연락 따윈 그냥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시던지 말던지였는데요. 남편 마음은 또 모르죠. 그리고 저는 반년이 지나고 나서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마냥 슬퍼만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보고 있는 딸도 있고 이제라도 정신을 차린 듯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남편을 보니 이젠 저도 그만 슬퍼하고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 제 일상을 찾아갔는데 회사는 이미 잘리다시피 해서 그만두게 되었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만 했어요. 아니면 남편의 서점을 좀 돈이 되도록 운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는데요. 그러던 중 제가 기운을 좀 차리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야, 이제 좀 마음 추스릴 수 있겠어? 나 사실 걱정 많이 했어. 근데 이런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장모님이 자기 앞으로 해주신 상가 건물 있잖아. 그거 우리 엄마 앞으로 명의 돌리면 안 될까? 저는 남편의 말에 내내 잠잠했던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 꿈도 꾸지 말라고 단박에 거절을 했는데 남편은 우리 엄마 평생 소원이 건물주 되는 거였어. 자기는 우리 엄마 싫어하겠지만 우리 엄마도 알고 보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거든. 아빠 만나 고생하고 또 시집살이에 치여 치매 걸린 할머니 병간호까지. 그런 엄마가 나 하나 보고 견딘 시간이 이만큼인데 장모님 갑자기 떠나시는 거 보고 나도 생각이 많아지더라고. 우리 엄마가 명의 바꿔준다고 홀랑 그 건물 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 반반씩 해서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도 좋잖아. 건물에서 나오는 돈이 있으니 우리 엄마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지도 않을 거고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좀 부탁해. 그러면서 남편은 덧붙이길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그 건물 다시 우리 앞으로 돌아올 텐데 자식 노릇 좀 하자고 저를 설득했어요. 그런데 말이 좋아 우리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건물은 누가 갖게 될까요? 저는 남편의 진짜 속셈까지는 몰라도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건물이 아깝다기보다 우리 엄마 건물을 왜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시어머니 앞으로 해주겠어요? 그래서 헛소리하지 말고 그런 일은 없다고 철벽을 쳤죠. 그러자 남편은 자기 뜻을 오해하는 거냐고 서운해했고 적반하장으로 자기 마음 몰라주고 왜곡한다고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는데 기운을 차리자마자 또 기운 빠지는 일이 생기니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건가 심적으로 지치더라고요. 또 딸아이를 보니 저런 아빠라도 있는 게 나은 건가? 그때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제 마음도 모르면서 남편은 계속 자기 뜻을 오해했다고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오해고 자시고 저는 건물 명의를 바꿔줄 생각이 없는데 남편은 포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런 남편은 그냥 버리는 게 제 인생이 편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딸에게는 미안하기보다 저런 한심한 인간을 아빠라고 옆에 두는 것보다 제가 아빠 몫까지 최선을 다해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 딸아이가 아빠에 대해 물으면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 줄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딸아이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남편에게 알겠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자고 했죠. 뭐? 명의 옮기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하는 거야? 그럼 세금 문제도 있고 필요한 서류랑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어머님도 오시라고 해. 당사자신데 같이 들어야지. 알겠어. 우리 엄마 진짜 좋아하겠다. 내가 지금 바로 전화할게. 남편은 신이 나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러 갔어요. 그리고 나갈 때보다 더 신이 난 얼굴로 들어왔는데 시키지도 않은 설거지도 하면서 좋아 죽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일이 있어 3일 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자며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세상 그렇게 사근사근한 말투의 시어머니는 처음이라 낯설더라고요. 아가 고맙다.
내가 네 덕에 평생의 소원을 이루는구나. 내가 건물주라니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지. 다들 나더러 며느리복 터졌다고 부러워해. 당연하지. 세상 천지에 시어머니한테 건물 주는 며느리가 어딨니? 이러니 자식을 잘 낳고 볼 일이지. 고맙다. 진짜 고마워. 이렇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또 하셨는데 저는 하나도 고맙지 않았어요. 당신 말처럼 세상 천지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어 시어머니와 남편과 함께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는데 그 변호사님은 저희 엄마가 부탁해서 서류 정리를 도와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도움을 청하기 위해 미리 연락을 취해 놓았는데요. 그렇게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을 하니 변호사님이 직접 나오셔서 응대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한테는 살짝 윙크까지 하며 걱정하지 말라는 듯 웃어 보이셨는데 잔뜩 신이 난 시어머니와 남편 앞으로 필요한 서류라며 이혼 서류를 꺼내 보여주셨어요. 당연히 남편과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는데 그때 태연하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혼하신다고 해서 서류 미리 준비해 놓았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아니요. 저희는 그런 적 없는데요. 오늘 여기 온 건 저희 와이프 앞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저희 엄마 앞으로 명의 변경하려고 왔어요. 네, 맞아요. 뭔가 착오가 있으신가 보네. 아주 큰일 날 소리를 하셔. 그런가요? 저는 분명 이혼하신다고 들었는데 당사자 합의는 분명 하신 거죠? 당연하죠. 자기야 뭐해? 말씀 좀 드려봐. 뭘? 나는 자기랑 합의 본 거 없는데. 그리고 내가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 서류 준비해달라고 했어. 양육권도 그렇고 위자료도 그렇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려면 꽤 복잡할 것 같았거든. 뭐라고? 아가,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니들이 이혼을 해? 나한테 건물 준다고 그런 거 아니었어? 그니까 나까지 오라고 한 거잖아. 아니요. 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는 거라서 어머님도 오시라고 한 거예요. 자기 이러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나랑 우리 엄마 엿먹이려고? 여실하니. 합의할 건지 소송할 건지 자기한테 물어볼 것도 있고 해서. 그렇죠, 변호사님? 네. 어차피 뭘 하셔도 재산 분할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결혼 생활 동안 남편분이 거의 사모님을 의지하고 사셔서 유책 사유도 분명하고 정신적 위자료도 청구하실 수 있어요. 들었지? 우리 쪽 서류는 이미 다 준비됐어. 결정만 해.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이혼을 해? 나 이혼 안 해. 못 해. 그럼 소송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미리 알려주셔야 저도 준비를 해서요. 변호사님, 애들 부추기지 마시고 저희 아들 이혼 안 합니다. 이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시겠죠. 근데 사모님은 이혼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저는 사모님 측 변호사라. 들은 대로만 진행합니다. 자기야,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왜 이래? 왜 이러긴. 몰라서 물어? 나는 이미 마음 정했고 알아서 해. 남편과 시어머니는 상가 넘겨받을 생각에 신이 나서 왔다가 갑자기 들은 이혼 소리에 날벼락을 맞은 듯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저는 쐐기를 박아야겠다는 생각에 나는 애당초 건물을 누구에게도 넘겨줄 마음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날아간 건물주 꿈에 분노해서 저에게 물잔을 냅다 쏟으셨어요. 그러시고는 이게 지금 나를 가지고 놀았네. 그래, 건물 생기니까 딴 마음 들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이런 짓 꾸민 거잖아. 괘씸한 년. 라며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시고 호통을 치셨는데 옆에서 변호사님이 이러시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나서서 말리셨죠. 하지만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만둘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는데 그래서 저도 말을 했어요. 진짜 양심도 없네요. 지금까지 어머니 아들 누구 덕에 살았어요? 제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입고 살았잖아요. 저는 저 사람이 벌어온 돈 구경도 못했어요. 어머니 말처럼 저 사람 작가 되기만을 기다리면서 저도 버텼다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저 힘든 거 알아주긴 하셨어요? 힘들면 엄마한테 손 벌리라고 그러셨잖아요. 당신도 그래. 당신도 우리 엄마 도움 당연하게 생각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는 건물을 넘기라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다시 돌아온다고? 근데 그때 그 건물은 누구 거야? 자기는 이미 벌써 그 계산까지 했잖아. 누가 그래. 나는 순수하게 효도 못한 거 한번 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 효도를 왜 우리 엄마 건물로 해? 효도는 자기 힘으로 해야지. 안 그래요, 어머니? 아무튼 난 마음 정했고 합의 안 해주면 소송해서라도 이혼할 거야. 애도 내가 키울 거고 뭐 하나 양보할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래. 근데 네가 뭘 잘 모르나 본데 우리 이혼하면 그 건물 절반은 내 몫이야. 부부는 공동재산인 건 몰라? 웃기고 있어. 아까 변호사님 말씀 못 들었니? 그러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사모님 건물은 돌아가신 모친께서 물려주신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분할할 대상은 함께 지내시는 집 보증금이 단데 남편분은 기여도가 전혀 없으시잖아요. 때문에 저희 측 주장은 나눌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그리고 뭐 꼭 돈으로 가정에 기여해야 하나요? 우리 아들도 집안이라고 해봤어요. 그러시군요. 그럼 법적으로 누가 더 기여도가 높은지 따지시죠. 그러셔도 됩니다. 변호사님은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러자 약이 바짝 오른 남편과 시어머니는 분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저는 변호사님에게 뒷일을 맡기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남편은 가긴 어딜 가냐고 저를 붙들었는데요. 그때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던 저였어요. 그렇게 모처럼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그 자리를 나올 수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절규하는 큰 소리가 울려 퍼지더군요. 어찌나 통쾌하든지. 그러게 넘볼 걸 넘봐야죠. 저는 그들의 욕심에 진저리가 났어요. 그 뒤로 저는 빠르게 남편과 손절하기 위해 움직였는데 남편 앞으로는 정말이지 하나도 남겨주지 않을 작정이었죠. 그리고 그 서점의 가게세도 종종 저와 저희 엄마가 내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 서점의 물건을 처분하고 그 돈도 챙겼는데 남편은 그런 법이 어딨냐고 또 난리가 났어요. 자기를 정말 홀딱 벗겨서 내쫓을 생각이냐고 묻는데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이젠 정말 안 되겠는지 남편이 잘못했다고 빌고 사정을 하는데 시어머니도 당신 아들 이혼만큼은 말려보겠다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기 바빴어요. 시아버님도 내내 가만히 계시다 이 모든 게 시어머니 탓 아니겠냐고 아들 내외 이혼하면 당신도 이혼하겠다고 했다는데 그러니 시어머니는 더욱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에게 매달리셨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 집 사정이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저는 빠르게 살던 집을 정리하고 엄마가 살던 아파트로 딸아이와 이사를 마쳤어요. 어차피 엄마 집에는 있을 것이 다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쓰던 물건들은 전부 폐기 처분해 버렸는데 아이 물건만 챙겨서 나왔죠. 결국 남편은 집도 없고 갈 곳도 없으니 서점에서 지내거나 본가에 가서 생활을 하는 등 왔다 갔다 하는 듯 했는데요. 결국은 합의 이혼을 하겠다며 저에게 마지막으로 자기 사정을 들어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사실 전부 엄마가 시킨 거야. 자기 건물주 돼보고 싶다고 자기한테 그렇게 말해보라고 했어. 그럼 자기가 나한테 그 건물 물려준다고. 나도 막판에는 욕심이 났지. 그래서 그랬는데 미안해. 이렇게 말했는데 저게 진짜여도 열받고 그게 아니고 남편이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엄마를 판 거라고 해도 저는 이미 남편에게 오만 정이 떨어져서 같이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헛소리 그만하라고 말하고 합의 이혼하기 싫으면 소송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는데 대신 소송으로 들어가면 양육비도 그렇고 위자료까지 순수하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반협박을 했죠. 그러자 그건 또 무서웠는지 남편은 나 변호사 살 돈도 없어. 알겠으니까 도장 찍을게. 대신 나 정말 힘드니까 위자료랑 양육비는 좀 봐줘라. 자기도 알잖아. 내가 뭐 그럴 능력이 있어. 나도 자기랑 이혼하면 살 길 찾아야지 라고 말했는데요. 저는 알겠다고 도장을 찍으라고 했어요. 어차피 저 인간에게서 뜯어낼 돈 같은 건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아이 핑계로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조건을 걸었는데
남편은 알겠다고 냉큼 도장을 찍더라고요. 그리하여 저는 소송으로 갈 것도 없이 남편과 깔끔하게 이혼하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두 다리 쭉 뻗고 숙면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아이와 단둘이 살아갈 궁리를 해야 했지만 엄마가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들이 있으니 당장 먹고 살 걱정은 없었죠. 그런데 남편은 그렇다 쳐도 시어머니는 아들의 이혼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나 봅니다. 급기야 어떻게 알고 저희 엄마 집까지 찾아왔는데요. 막무가내로 현관문을 두드리며 당장 문을 열라고 소란을 피우셨어요. 밖에 소리를 들어보니 남편도 같이 온 모양이었는데 둘이 현관문을 붙들고 그 문을 억지로 열어보겠다고 용을 쓰고 있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가 문고리를 잡고 늘어지다 미끄러진 모양이었는데 그 때문에 시어머니가 뒤로 발라당 넘어가면서 남편의 얼굴에 시어머니의 뒤통수가 정통으로 맞은 듯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다급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어머, 어쩌면 좋아. 피야, 피. 야, 지금 내 아들 코뼈 부러졌는지 피난다. 119 당장 불러, 119 불러.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상황인 만큼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집에서 경찰을 먼저 불렀는지 경찰이 먼저 도착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119를 부르지 않고 경찰을 부른 줄 착각하셨어요. 그러니 또다시 현관문을 두드리며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년, 너는 지금 네 서방이 코뼈가 부러져서 피가 나는데 경찰을 부르냐? 희망할 년. 저에게 쌍욕을 하셨는데 곧이어 119도 도착했죠. 저는 그제야 현관문을 열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러자 남편은 정말 코가 점점 부어오르더니 얼굴이 난리가 났고 시어머니는 이 모든 게 저 때문이라고 경찰을 붙들고 저를 잡아가라고 하셨는데 경찰은 아드님 코뼈는 할머니 때문이지 않냐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문을 안 열어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니까 쟤 때문이죠? 이러셨는데 경찰은 시어머니의 말은 말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친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서까지 같이 가셔야 한다고 시어머니를 데리고 가셨는데 저는 전 남편 코 때문에 동승하게 되었어요. 제가 신고를 했기 때문이라나요? 그렇게 어이없지만 저는 전 남편과 함께 응급실에 갔고 정말로 코가 부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시아버님을 불렀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저 시아버님은 한숨만 내리주셨는데 이미 이혼한 상태였고 저랑은 상관없었으니 저는 아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행히 옆집에서 아이를 봐주신다고 하셨는데 남의 집 신세를 그렇게 오래 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하여 그렇게 모든 일들이 일단락되었고 저는 현재까지도 딸과 둘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엄마가 남겨주신 삼각 건물에서 작은 식당을 열었고요. 벌이는 글쎄요. 그냥 두 식구 먹고 살만은 한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딸아이를 키우면서 씩씩하게 살아볼 생각입니다. 그럼 하늘에서도 저희 엄마가 기뻐해 주시겠죠. 꼭 그럴 거라 생각하며 오늘도 화이팅 해보려고요. 그 이후 전 남편이 뭐라고 사는지 계속 작가가 되겠다고 설치고 다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 각자의 길을 걸으며 다시는 마주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양육비를 매달 40만 원씩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상은 했지만 그 돈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변호사님에게 물어보니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 소송하면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저희 아이 20살 되기 전에 한꺼번에 청구할 생각입니다. 지도 염치가 있으면 아빠의 책임은 져야죠. 아직 더 커봐야 알겠지만 딸이 사춘기가 오더라도 잘 지내보려고요. 그리고 남은 날은 남을 동경하기보다 반짝반짝 할 수 있는 저의 인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실천하며 살고 싶은 바람인데요. 꼭 그렇게 되길 바라며 제 사안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반짝거리는 여러분들만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